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명록 교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총 200분, 그러니까 추첨을 100분, 선착순으로 100분 신청할 수 있는데 추첨 100분은요, 현재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선착순 100분은 저희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딱 오픈을 합니다. 나 선착순 자신 있다. 요거 광클 우리 집 인터넷 빠르다 혹은 PC방 가서 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오전 9시 30분에 하시면 되는데 선착순은 사실 굉장히 금방 끝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는 추첨 100명에 내가 한번 나의 운을 걸어볼 것인가 아니면 광클을 할 것인가 요거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3프로TV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프로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광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축하드릴 일이 많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메리시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웅 지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지점장님 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감회는 늘 새롭죠. 네, 어떤 기분이세요 지금? 부족한 사람한테 이제 너무 과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겸손의 말씀을 또. 문영문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웅 예전에는 이제 부장님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점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1월 분위기를 또 직접 체감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분위기 오기 전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지는 말자는 톤으로 말씀드렸다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오늘은 오히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이 많이 없고 여기서 더 터질 악재들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바닥으로 끌어갈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잘 반응할 것 같고 지금처럼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먼저 좀 찾아보고 미리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사실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워낙 너무 지쳐서 네. 사실 또 시장에서 속임도 많이 당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이제 어떤 불신의 색안경이 잘 안 벗겨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대세 상승을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오늘도 드리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미래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왜 이렇게 목소리를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이거 또 이것입니까? 저는 진짜 제가 궁금한 거를 다 여쭤볼 거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를 질문하는 게 제 의무니까요. 그렇죠. 전혀 의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오늘 또 젊게 입고 오셨으니까 오늘은 약간 평등하게 철없는 못 알아볼 정도로 참. 자,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이제 그 1월 달에 지수가 10% 상승을 했는데 하다못해 S&P 500도 5%가 올랐어요. 근데 그 올라올 때 주요 트리거가 됐던 포인트, 그러니까 급등했던, 저는 이제 항상 주가도 양봉 뽑을 때 거래량실 때 주목을 하시듯이 시장 자체가 많이 오를 때 그때를 이제 주목하는 편인데 보니까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2% 이상 급등했던 게 3차례가 있었고 그리고 하락은 1% 넘게 또는 1.5% 넘게 하락했던 게 2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트리거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좀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을 칠하기도 했는데요. 1월 6일 날에는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임금 인상률이 조금 꺾여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인플레 우려 완화로 금리 인상 우려도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그 2주 뒤에는
이 투표권 없으신 분들인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하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분들 원래 매파시고 네네. 강력하게 금리 인상해라 그 얘기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훅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또 투표권 있으신 분이 윌러 연준 이사가 또 0.2%가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갑자기 또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급반등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또 이틀 있다가는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 경제 매크로 지표들을 가지고도 또 지수를 올렸는데 빠질 때는 또 아무런 그런 강경 발언이 있지 않았는데 1월 30일 날 있었던 거는 저거는 기억나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께 조언을 해주신다 하시고 금리 인상을 끝낸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항상 맥시멈 플렉서블리티라고 하는 모호함을 견지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일단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네. FOMC에서 12월 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강경한 발언이 있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듯이 그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시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요지는 그거죠. 아직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기분 너무 좋지만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 속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디테일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장표를 준비해봤고요. 저 내용에서만 네네. 본다면 네. 확실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해야 될 요소가 네네네. 매파적 발언 이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발톱을 조심하라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뭘 챙겨봐야 되나요? 발톱을 조심해야 된다면 인터뷰 일정을 다 뭐 추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발톱을 훅 찌를 수 있는 네네. 또는 이렇게 날카롭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나 아니면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지표들 같이 챙겨보시고 좀 물가가 다시 네네네. 튄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소비가 좋다거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 고용 강세로 가고 막 임금 인상률 네네. 빠져서 이번엔 튀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제 생각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서 네. 저 그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이제 그 네네. 비교를 해서 색칠을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네네네. 따로 특별히 그 표시해 두신 의미는 또 있나요?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서 가장 많이 피해받았던 섹터 또는 이제 스타일 자체가 성장주 그리고 그렇죠. IT 섹터이다 보니까 그렇죠. 나스닥 중심이 어디 더 민감하게 반응을 왜냐면 우리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 대체로 테슬라에 있고 그리고 아이테크, 빅테크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카카오 네이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성장주와 테크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테크 비중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그 조심을 하실 포인트를 챙기자는 의미로 네. 좀 표시를 해봤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되게 좋은 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렇게 2% 이상 지수 변동이 나타나는 날은 그날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빠졌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해놨다가 이제 우리가 상황에 대해 되지 매일매일 이유를 찾다 보면 사실 그렇죠. 지쳐요. 맞아요. 네. 매일매일 그런데 저희는 이유를 알려드리거든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네. 예, 지칠 때는 가스알 한 병 드시면 확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자, 주식 반등 1월에 보면은요. 사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작년에는 이유가 또 하락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월 달 올라올 때 이게 작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2월 달까지 말까지 있었던 급락 FOMC 이후에 있었던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12월 말 이후에 지금 패드워치의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월 말 2월 초에 금리 인상을 할 때 23년 첫 번째 금리 인상은 0.5가 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비중이 확연하게 이제 줄어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지금 보면 가장 옅은 게 한 달 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 하루 전 그리고 현재 이런 건데 지금은 그냥 0.25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분명한 자료지 않았나 데이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는 계속 자이언트에서 거인만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또 이제 베이비로 전환되니까 귀여워요. 네네. 그렇죠. 귀여워졌어요. 금리 인생 폭이. 예. 베이비 스타일로 지금 코디를 예, 스텝 바이 스텝 베이비 스텝 귀여워지는군요.
그렇죠. 네. 점점 이제 뭐 기었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우리가 워낙에 막 거인들한테 힘들게 당하다가 애기가 와서 아장아장 걸으면은 아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네네. 아직 금리는 인상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금리는 네. 어느덧 인하까지도 그렇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태여서 사실 이 상황을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봐서는 싫지가 않은데. 아 그렇죠. 그걸 믿는 게 맞는 건 믿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네네네. 그게 과한 건지 이 판단이 좀 많이 헛갈려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금리 인상 어디서 끝날까 하나랑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언제 시작할까 네, 그렇죠. 이게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 장표 가져온 이유도 사실은 여기 패드워치에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금리 네. 인하를 2월달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소수이긴 하지만 이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네. 시장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점증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 자체가 물가를 상회할 때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식적이게도 금리라는 것에는 실질금리도 존재하지만 실질금리 외에도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도 존재할 것이고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도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포함되게 될 때 가장 큰 포션 차지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실질금리를 제외하고 적어도 실질금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인플레이션율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그리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 PC라는 건 또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이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보단 기본적으로 높아야 물가 컨트롤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닌 게 아니라 75년도에 폴 볼커 의장 79년에 오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물가가 빠지기 전에 경기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먼저 기준금리를 뺐다가 물가를 못 잡고 이후에 굉장히 뭐 조그만 것으로 막을 것을 아주 크게 폴 볼커 의장 오셔가지고 칼춤 엄청 휘두르시고 맞습니다. 막았던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국면을 확대를 해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어퍼 리밋으로 보면 지금 코어 PC를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기대가 점증되는 거는 이해는 되나 과연 그래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봤으면 합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아직 거죠? 많이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을 이제 하다가도 연준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경기가 꺾이면 금리 인하를 그때그때 적절히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차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 60년 이후에 기준금리 올리다가 여기 이제 하얀색 막대기들 그 회색 막대기들은 다 GDP 성장률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꺾이면 금리 인하를 적절히 했었고 물가가 적절히 컨트롤되는 상황에서는 경기에 반응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맞기는 하나 근데 언제 했냐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경기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GDP 성장률하고 그리고 이제 잠재 성장률을 비교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가 온건히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 둘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일 때 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다는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럼 그 아웃풋 갭이 어떠냐? 끝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전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 그리고 방금 그 아웃풋 갭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가 그 내용이 과연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부합하는 내용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그 잠재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아웃풋 갭을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아틀랜타 연은에서 낸 게 지금 0.7%입니다. 근데 3분기, 4분기가 3% 전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하강하는 거고 거기에 주된 이유는 지금 레지던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민간 이제 건물에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의 그 인벤토리에 대한 체인지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또 변화를 보는 건데 둘 다 재고가 됐든 아니면 이제 민간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 됐든 둘 다 투자란 말이죠. 이 투자가 급감하면서 이게 이제 꺾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했는데 주가가 막 빠지는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그때 보면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초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침체라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면서 금리 인하되는 거니까 그건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한다라는 걸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한번 인상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하락시키는 인하하는 그 가기까지 시간을 봤더니 네. 정점에 머물러 있던 케이스가 4차례가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2004년, 2007년 사이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이클 빼고는 이때는 이제 부동산 과열도 심했었으니까 버블도 심하고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뒤에 금리를 인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웃갭이 마이너스 전환됐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요만큼이라도 보였다고 해서 바로 인하할 거라라는 기대는 조금 미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내용을 네네. 따져서 보면 1분기까지는 아직은 인상 기조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인상을 네네. 하고 조금 더 보면 이제 3월에도 인상을 네네. 한다고 이제 봐야 되고 예, 보고 저기서 이제 7개월에서 최대 13개월 정도가 그 수준이 유지된다라면은. 대략 한 10월 전으로는 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는 거죠.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요새는 저희도 그 담당 애너라고도 네.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니까 인하를 준비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이번에 네. 올리는 게 맞아? 뭐하러 올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조금 했어요. 뭐하러 올리는 거야 그거? 근데 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그쵸.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그러니까 매운 걸 먹으면 우선 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더 매워지니까요. 네. 근데 매운 걸 먹으면서 물을 떠나놓고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저희 애한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걸 먹으면 그 다 먹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매운 거다. 매운 통증을 즐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은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갈 거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과 조금 어우러지는 사람들은 이거 뭐 곧 인하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올려? 약간 조금 이런 반응 등이 어우러지면서 그게 지금 시장 금리나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차피 다 배출될 건데 뭐하러 밥 먹냐? 뭐 그러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필요하니까 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예상 시나리오를 표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CME에서 이제 뭐 하는 그 패드워치 전문가분들이 그 테이블인데 네. 연방기금 선물에 녹아 있는 그 확률 가지고 이제 언제 금리 피크가 가고 언제 금리 인하가 개시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때 예상 테이블입니다. 이거 다들 보시는 거고 지금은 2월 달에는 한 번 0.25 올리겠지만 3월에 한 번 더 올리고 나면 더는 못 올린다. 이게 이제 대다수의 생각인 거고 그리고 12월 때쯤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내려야 될 것 같다. 경기 상황상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이제 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과 별개로 금리 인하를 당장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더 시장이 못 간다는 얘기냐 좀 그렇지는 않은데 시장이 더 상승하려면 대신 전제 조건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미 이제 코스피도 이제 0.92배 넘어가서 이제 0.9배 중반까지 시달릴 걸로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간다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좀 모멘텀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됐기 때문에 멀티플에서 PER은 크게 리레이팅 되거나 다시 이제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이익 전망치 하향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단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요인에서 그 더 강화되는 모멘텀이 있어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거를 DB금융투자에서 이제 장표로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차트 저는 되게 잘 봤는데요. 보면 이제 물가를 근원 PC를 볼 때 보통 연율로 많이 보시는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말고 최근 3개월 값들을 모아가지고 평균 내서 MOM으로 전월 대비로 연율 환산을 시켜버리면 이미 이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모멘텀 트렌드를 보는 거라서 2.9%까지 빠져 있다.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 타겟하지 말고 3%를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
금리 항영상, 경기 항영상 뭐 이런 얘기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가속화됐다라는 표현까지도 좀 쓸 수 있겠네요. 저대로라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인 뒷받침되는 데이터를 나와주면 시장 상승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당연히 이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신경 쓰는 게 뭐였을까? 잭슨 호울 미팅 때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금리 세게 올리겠다는 논리는 이해는 됐었는데 그때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과열됐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그 유사한 언급들을 많이 하셔서 임금 상승률부터 좀 봤습니다. 임금 상승률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주간 단위로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상승률만 본다면. 그런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아직은 좀 남았다. 이거는 이제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미국에서. 근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근무 시간 자체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가 회복 국면을 가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의 위축 국면을 왔었으니까 근무 시간이 작았으니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있어도 전체 임금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 보이거나 빠르게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기 회복되면 주간 임금 상승률이 동반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임금이 생각보다 경기 회복되면 안 빠진다는 얘기면 진짜 그럴까? 지금 근데 많이 해온다는데 하고 이제 내용을 들여다본 거를 또 유한타증권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지금의 해고 사유 중에 가장 최근에 압도적인 사유는 비용 통제가 아니라 코스트 커팅이 아니고 수요 위축에 대한 디맨드 다운턴에 대한 미리 사전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이미 재고가 많아서 주문을 오더컷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다 고용을 더 늘릴 필요도 없는 거고 생산 안 할 인력을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해고를 한다라는 이제 그걸 보여줬고 이어서 경기에 대한 센티도 지금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당 임금도 계속 어차피 하락하고 있었지만 더 빠르게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근거 자료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좋게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감원이라고 하는 거 누가 감원했는가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 IT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얘기 많죠. 7만 명에 대한 기사도 보셨을 거고.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 증감 폭의 포션이 다른 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IT 섹터 자체가 고용이 절대 비중이 높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최근에 늘어났던 그 고용이 안정화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전통 제조업과 전통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을 늘렸고 블루칼라 직업들이 그래서 많이 고용이 되면서 임금이 올라왔던 케이스라서 앞서 있던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 이걸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 시장을 너무 단적으로 몰아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홍색으로 코로나 이후에 급감했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도 예전 수준만큼 회복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고용이 타이트합니다. 근데 경기가 회복되어 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구해요라고 이제 미국에 나가면 빈 일자리가 1.7개가 존재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임금 상승 가속화되는 포인트는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지만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겠다. 지켜볼 포인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애틀랜타 연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BLS라고 하는 이제 노동통계국이 공식으로 내는 데이터상에서 임금 상승률은 4.6%까지 빠져 있지만 근데 애틀랜타 연은이 미리 예상하는 예상치로 보면 미디언 값이 중앙값이 지금도 6.4%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제가 여러 차트나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고용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거를 뭐 물가 측면에서 생각하면 물가는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석할 것 같고 근데 저거를 하나의 가계 소득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또 좋은 거고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적으로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애틀랜타 연은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연은이라서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투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면은 지금 당장 오늘 밤인데
연준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립 테러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분위기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봐야 할 다른 이면의 것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게 보고 있던 것들에 방금 대해서. 소름 돋았어요. 립 왜요? 테러라는 표현을 해서. 진짜요? 네. 저도 그러니까 생각은 해봤었던 네. 거거든요. 예. 전혀 생각지 않았었던 발언들이 막 툭툭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인데. 어떻게 예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랬던 거죠. 근데 요즘 금리가 너무 빨리 빠져서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런 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 반대되는 뭔가 충격이 왔을 때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에 대한 게 잭슨 홀 미팅 때도 그랬었다고 생각을 하고 12월 FOMC 때는 사실 다들 좀 0.5% 그래 해도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언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때도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약간 그런 식의 그 단초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 그 이호수 기자님께서 정리했었던 걸 제가 좀 몇 개를 따왔어요. 보면은 그 맨 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렌스 서머스 그 전 재무장관 발언이에요. 양적 완화 국면에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얘기하지 마세요. 제롬 파월 씨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스탠스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맥시멈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언제든지 돌변하시라는 게 시장이 항상 이렇게 다들 이제 금리 인상 끝날 거고 그래 금리 인하도 얼마지 않으면 하겠네. 라고 하는 기대에 발맞춰주지 말라. 기대 인플레를 잡아라. 라는 거고 이분은 라이엘 브레이너드 그 연준 위원 총재께서는 사실 대표적인 비둘기파신데 네. 근데 최근에 하신 발언은 완화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2%가 될 때까지는 정책 금리를 충분히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롬 파월 의장이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신가? 이거 미리 다 이렇게 연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밑밥 정지 작업을 네,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자.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이벤트에 베팅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현금 비중 준비해놓고 차분히 다음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미리 좀 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사실 1월 FMC에 네네. 대해서 되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사실 25일 정도겠지. 예,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내일 새벽에 시장 반응이 정말 궁금하고요. 만약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립 테러가 아주 이게 근데 또 워낙에 시장 참여자들이 작년에 너무나 많이 충격을 여러 가지로 받았잖아요.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립 테러가 진짜 발생을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도 너는 어쩔 수 없어. 경기 침체로도 오면 어떡하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막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1월 랠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될지는 근데 작년에 몰랐잖아요. 이제 그게 아직도 잔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 우리 하는 총재도 그렇고 마치 이제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었던 잔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 아까 이미지가 진짜 소름이 싹 돋게 만드네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는 내일 아침이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내일 있습니다. 바로 쓰시면 돼요. 립 테러 그렇죠.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립 테러가 있었다. 진짜 어저께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립 테러가 있었다. 혹은 립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강단이 장난이 아니다. 다들 수급 장난 아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새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고용도 얘기하지만 소비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 이 부분도 좀 얘기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 GDP 70%는 또 소비니까요. 근데 이제 그 립 테러가 나와도 그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소비가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 대표적인 소비 심리 지표 두 개인데 하나 위에 있는 빨간색은 소비자 신뢰 지수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일단 소득부터 보면 소득은 실질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돼서 증감률이 이렇게 하락세로 제로 아래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미 2020년에 보조금 받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쭉 빠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소득 자체가 실질 기준으로 보면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있는 소득 가지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축을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 저축도 그 소진됐죠 이제. 이제 더 이상 저축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명목 소비 지출은 크게 늘었어요. 왜냐하면 명목 임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코로나 직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명목 소비 지출은 늘었는데 근데 실질 기준으로 보면 한 6%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좀 불안불안하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비 증가율로 보게 되면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차트가 좀 더 확연하게 보이시게 될 텐데 이거 그냥 보시면 증감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폭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누구는 100선 위에 있고 누구는 그 한참 아래에 있는데 둘 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면서 왜 이런 흐름을 하향한 것 같으면서도 누구는 절대치가 높고 누구는 많이 낮은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소비 심리 지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소비 심리 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데 매달 500명한테 이제 그 개인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같은 500명이죠. 6대 4로 다릅니다. 예, 6대 4로. 6대 4로 다르다는 예, 신규 거는? 인원 있고 그래요? 기존에 하던 인원 있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질문지 내용 자체가 네. 인터뷰 내용에는 생활 수준을 물어보고 그리고 재정 상황이 어떻게 물을지를 물어보고 나서 그래서 소비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는 소비 심리를 말 그대로 이제 알아보는 거고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좀 텀도 좀 달라요. 여기서는 1년, 5년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6개월이고 무엇보다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일자리 그리고 당신의 고용 상황 그 지역에서 당신이 느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를 묻고 난 다음에 당신의 그래서 소득은 어떻게 되실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을 설문하는데 근데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5천 가구의 설문을 하기 때문에 5천 가구 설문에 답변을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모수가 커서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고용에 관한 거는 후행 지표다 보니까 6개월, 9개월 뒤에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데는 좀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금 당장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절대치 자체가 워낙 빠르게 내려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월 달에 반짝 반등을 큰 폭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집 주택을 언제 사실 거예요? 지금 살 때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팔 때는 맞아요. 그럼 집값 많이 올랐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네.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도 이제 분해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미시건대에서 다 오픈해 주는데 현재 경제 상황 100 아래에서 한참 아래에서 계속 코로나 이후에 하향해 왔었고 최근에 반짝 반등한 겁니다. 이때처럼 올라갔다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은 올라와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거 아직 왜냐하면 절대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장기는 그냥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는 단기에 대한 것도 빠르게 내려왔지만 아직 절대 레벨 자체는 높다는 거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컨퍼런스 보드도 분해를 하면 그 안에 당연히 현재 상황에 대한 게 좋은 거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현재는 좋은데 6개월 뒤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게 그럼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는 그 힌트가 되겠네 또는 근거가 되겠네 라고 해석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느새 금리 인하를 해줘도 우리가 기대하는 주가 상승과 연결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게 유동성 환경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죠. 유동성 환경은 지금 어떠냐? 타이트하냐? 그렇진 않죠. 버블이 꼈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이제 유동성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뭐 지표 중에 하나인 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인데 지금 그냥 루즈하고요. 그리고 버블도 많이 안 껴있는 레버리지 언더로 이제 있는 상황인 그런 상황이고 레버리지가 많이 안 써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보자면 전망치 하향이 급격히 이루어진 게 이게 벌써 12월이에요. 근데 지금 컨센은 22년 순이익 전망치는 이미 150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30조 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익 추정 하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레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에 대해서는 같이 즐기시는 거를 저도 동참하고 있고 즐기시되 한쪽으로는 이렇게 견눈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전에 저기 그림에서 궁금한 부분이
요즘 1월부터 주가가 막 들썩들썩하면 지금 뭐 반도체도 움직이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이들 주가가 들썩이는 이유가 지금 안 좋은 건 알겠고 근데 24년부터 좋아져. 그러면서 지금 저게도 숫자가 보면 24년 숫자가 21년보다 훨씬 이제 높은 걸로 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마법의 성공.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은 그 미래를 잘 맞추셨냐 못 맞추셨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구루들 보더라도 잘 맞추셔서 구루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은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사전적인 예측들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짚어주시는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그걸 또 운용에 녹여서 성과를 내시고 또는 그 전망에 녹여서 그에 따른 변화를 빨리빨리 짚어주시는 이런 게 예를 들어 러시아 전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에 따른 대응이나 전망은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전문가분들은 남다르게 이렇게 해주셨던 걸 살펴본다면 중요한 것은 일단 실적 모멘텀도 중요한데 그거는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게 대표적인 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회색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그 해에 그거고 파란색은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는가인데 근데 보면은 대체로 이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덜 오르고 그 수준을 못 간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보면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17년에는 이미 18년도에 순이익이 꺾일 걸 바라보기 때문에 올해 이미 많이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을 다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실제 21년도에도 185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순이익을 벌어들였는데 불구하고 근데 이게 120%에 육박했었단 말이에요. 증가율로는. 근데 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 맞아요. 예, 이랬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느냐? 그럼 22년은 어떠하냐? 22년은 지금 150조 언더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다. 20% 넘게 이익이 빠질 걸로 보니까 작년 한 해 주가가 25% 빠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34% 넘게 빠졌던 건데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미래에 대한 거를 얼마나 지금 반영해 놨느냐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다가갔을 때 이미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미래는 현재가 또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그 시점에 또 다른 미래를 또 볼 텐데 그 미래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져온 테이블인데 이게 마침 이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키움의 그 한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료를 인덱스를 2월 전망을 딱 내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어하는 테이블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YOY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이거 보면 코스피 200의 코스피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1분기가 4분기보다는 좀 더 안 좋겠지만 연간으로는 확연히 좋아지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당장의 앞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QOQ로 보게 된다면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3분기에 안 좋았던 그 이익 분위기가 4분기 여전히 안 좋은 건 맞는데 1분기는 확연히 다를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나쁘겠지만 당연히 나쁘겠죠. 근데 4분기 대비 1분기는 4분기에 워낙 그 반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CR도 당했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일회성 비용 감안했던 것도 있고 환율 효과 지금 꺼지고 있거든요. 꺼졌던 것도 있고 4분기에는 뭐 당연히 안 좋을 텐데 1분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안정화된 채로 옹기 반영되니까 좋아질 여지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거는 이런 걸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항상 저는 이제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얘기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심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익의 심리 함수다라고 하면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반영되어 있는 폭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예측치가 어디로 변하냐. 그래서 예측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방향성과 폭을 그리고 그게 지금하고 비교하면 괴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 거냐. 그래서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오늘 밤 FOMC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고 오는 이유는 지금 무엇이 선반영되어 있느냐. 1월 달에 10%의 주가 상승이 선반영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실제로 0.2%만 인상을 했다 할지라도 12월 달 FOMC도 그랬었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그냥 0.5% 인상을 했는데 립테러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호들짝 놀라서 야 이게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주가 이제 막판에 연말에 막 윈도 드레싱도 못하고 이렇게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언제든지 올해는 그럴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펀더멘털리 체력이 아주 강화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향후에 좋아질 거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향후에 이만큼 좋아질 거를 금리가 만약에 뭐 7% 8%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치 다 바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금융비용의 증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산시장의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가 또 더 가중될 것이고 그런 식의 이제 그 시나리오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연말에 사실 공포스러워서 대응을 못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자책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내일 그런 립테러 이슈가 있고 조금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맞서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맞선다 하면 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놓쳤었던 12월 말에 대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지점장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장편은 키움증권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이거 취합하는 것도 이 자료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 요거 자료나 간직하고 싶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3프로 TV 앱에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 되니까요. 함께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메리시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웅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